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엠폭스. 최근 닷새 사이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없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의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텐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늘리는 차원에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방송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칠레에서 주 40시간 근로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칠레 정부가 추진한 이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만장일치 찬성을 받았고 오늘 이뤄진 하원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칠레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칠레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이렇게 지지를 얻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5년 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한 차례 줄인 이후 2017년부터 무려 6년에 걸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 사이 26차례에 걸친 공개 청문회와 고용주와 근로자 20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열렸고요. 정부가 제도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고할 점은 없을까요? 이른바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우리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 예고 기한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노동부 장관은 2030 세대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동시간 개편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이슈라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역시 논란을 해소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축구장 면적 530개에 이르는 이 산림 379헥타르가 그야말로 이제 잿더미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망자도 좀 발견이 되는 등의 인명 피해가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 강원 강릉시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오늘 선포를 했는데요. 네. 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해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절차에 그러면 돌입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김기현 이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나름대로 여당이 이 결정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임 원내대표단이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모로 이러한 이제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강릉을 찾아서 피해 주민을 위로를 하고 신속한 구호 대책 수립 지원 등도 약속을 했는데요. 김진태 강원지사도 여기 함께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지난번에 이제 산불 났을 때 김진태 강원지사 뭐 골프 때문에 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김영환 충북지사도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경우에는 뭐 골프 논란이 뭐 있었던 연습장에 것이고. 갔다더라 시간이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그렇죠. 가지고 언론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 보도한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응을 또 하겠다고 하는데 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불이 이제 좀 여러모로 이제 산불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 좀 술이 나오는 저녁 식사 자리에 갔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는 그동안 이제 뭐 술을 마신 게 아니다, 뭐 물만 마신 것이다, 또는 뭐 마시긴 마셨는데 다 마신 건 아니다. 한 잔만 마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까? 그렇죠.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오늘 이제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어떤 이 복수의 동석자의 증언이 있다라면서 새로운 예. 사실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영환 지사가 마신 술은 일명 폭탄주인데 마신 술의 양이 좋기 20여 잔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뭐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김영환 지사가 이제 SNS에서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불 상황에 지사가 술판 버리겠느냐. 시시각각 비서를 통해서 이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명예를 위해서 부득이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곧 법률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이 공개가 됐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진도 있고 뭐 분위기가 뭐 노래를 부르는 모습. 근데 이게 또 그 당시 식당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식당 주인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식당 주인은 또 술에 취해서 부른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다는 겁니까? 취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부정확해요.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논란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질 텐데 본질적으로 산불 상황에 네. 도지사가 어디에 있어야 했는가 그리고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야 됐는가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비판 여론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갔는데 현지 시간 11일 미국에 도착해서 이 미국의 우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돼 있고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출국 전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누군가 위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거나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이런 대응이 맞느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해 주신 발언이 그 워싱턴에 있는 투파운드라고 만났던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현지에서 네. 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예. 현지에서 뭐 당연히 이제 워싱턴 특파원이나 이런 기자들이 뭐 김태호 1차장하고 같이 만났을 테고 그 자리에서 이 문제 꺼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들으셨듯이 답변 내용이 이제 뭐랄까요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재차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도청은 있었다는 거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조됐다는 것이냐? 네. 이런 걸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냐? 이런 걸 물었는데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지 마라. 계속 물어본다면은 나는 이 자리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이게 또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너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회에서는 외교부에 대한 현안 질의도 있었다면서요? 오늘 이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도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이문희 전 비서관이 직접 나와서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라면서 적극적으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분명한 의원도 문제 지적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이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서 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윤상현 의원이 다 질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수 문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태우 차장 얘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이죠.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 조사 중이기 때문에 파악이 완료되면 한미 간의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의원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사실이라면 도청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뭐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미 간에 강력한 신뢰가 있고 대등한 동맹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못할 것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뭐 연출이 되고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하고 안보실 1차장 얘기하고도 또 뭔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김태호 1차장 얘기로는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도감청을 악의로 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이제 김태일 차장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예.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선의로 도청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예. 혹시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도청 방지 태세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것을 미국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의로 도청한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화이트 해커 역할을 하는. 그렇죠. 네, 마치 화이트 해커처럼 그러지 않고서는 선의로 도청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네. 참 의문인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박진애 외교부 장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태우 1차장하고 원보이스로 가려고 했던 건데 네. 의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도청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결론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인 건데 네.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영국의 가디언의 경우에는 이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도청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네. 한국 당국자들은 이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본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요. 예.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도 이 한국 정부 및 야당의 반응을 다룬 기사에서 야당에서 이게 보안이 침해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은 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중대한 악영향이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정부가 커튼 뒤에서라도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항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악관의 존 커비 이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 예. 굉장히 이 언론에 대해서 저자세거든요. 예. 이것을 생산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런 문건을. 그러니까 네. 이게 문건이 밖에 나가서 뭐 변조되고 위조된 것은 있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공적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게 여론에 이제 좀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분위기인데 예. 미국은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것은 뭐 제 사견입니다만 동맹국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으면 아마 사과도 하고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아마. 네. 그런데 동맹국들은 이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 미국은 좀 마음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 언론의 분위기에서 좀 읽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 준비를 하는데 네네. 주전공이 외교다라고 하는 정치인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런 사안 불거지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측면이 돼버렸고 또 우리 대통령실도 이 사안을 축소함으로써 대통령실을 이전해 가지고 뭐 보안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랄지 한미 동맹에 어떤 걸림돌이 생긴 거 아니냐랄지 이런 비판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이 한미 양측의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사실은 서로 이득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양국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일인가? 이거는 추가로 따져봐야 될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제 독일 항구로 우리나라 155mm 포탄이 옮겨지는 일정표가 공개가 됐잖아요. 별도로 또. 33만 발을 이 어떤 시기에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송한다고 하는 거. 그 계획이 나온 거는 이번 문건 최초 보도했던 거하고도 별도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나왔던 내용하고 이번에 나왔던 그 도감청을 통해 가지고 확보했다고 하는 우리 그 국가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하고 나왔던 대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게 위변조됐다고 하면은 일정표 내용하고 일치한다는 게 말이 사실은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수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원하려고 했던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치를 하는데,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은 김성환 전 안보실장 등의 대화 내용은 이것의 최종 사용자는 우크라이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 만약에 폴란드에 수출을 하는 거면은 최종 사용자는 폴란드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일정표에 따르면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되는 계획이다. 거기에 폴란드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렇죠. 독일 항구로 들어가서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로 전달되는 이런 경로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최종 사용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 이동을 하는 것이다. 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문건이 공식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대통령실이 미국에 항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것은 뭐 위조랄지 무슨 뭐 제3국이 개입했달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하는 말인데요. 일본이 외교청수에 한국 독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서술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이 우리 정부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의 이제 대변인 격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외교청서에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돼서 이 독도, 일본은 이제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네.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외교 경로로 우리가 뭐 대사를 초치하고 이렇게 항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물컵에 반을 물을 채워놓고 나머지 반이 일본을 채워줄 것을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컵을 지금 본 적도 없다라는 태도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양국 관계에 상당히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 호응 조치가 언제쯤 나오는지 좀 기다려봤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19차 학교폭력 대책위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 의결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이 수시는 물론 이 정시 모집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2025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되는 대입에서도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정시에서 고려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처분 결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이 지금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원이 이 대응 과정에서 교사나 이런 교원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에,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 교원은 미상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교육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이 두터워졌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등의 이런 좀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게 엄벌주의가 강화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와 관련된 민원, 소송 제기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같은 사안에 따라서 학폭위의 처분이 달라진다든지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런 법적 처분과 관련된 혼란상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제 힘이 센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벌은 수단이고 목표라는 것은 일종의 이 교육적인 것, 그리고 관계 회복, 치유 이런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의 대안도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피해 학생이 분리를 요청할 때 그 분리 요청권이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간 대목이 분리를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정순신 변호사 사태 같은 경우에 기숙형 고등학교의 경우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실질적인 분리 요청권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여서. 어차피 그 학교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큰 줄기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추가로 보완하고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다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국회 청문회 또 불출석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불참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때 이제 국회 교육위가 14일 날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예. 이 정순신 변호사의 불참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14일에 열리는 청문회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국회는 여전히 이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고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는 동행 명령권이 있는데 과연 이까지 갈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자리에 임명이 됐던 인사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간다고 될 문제인가? 공황장애는 지금 자신의 자녀한테 학폭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가 SOC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R&D 사업 비용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대로 만약에 다 진행이 되면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신속하게 추진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에 24년 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선심성 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막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예타 면제 얘기 나와가지고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 양당이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지난 정권 때 합의를 해서 사실은 그것을 논의하면서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과연 내년이 총선이 아니었더라도 지금 시점에 통과가 됐을까? 그런 상당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네. 자, 이제 정당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에서 오늘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한 달 만에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열려서 당내 4선, 5선 중진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했는데요.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중진 일부의 경우에는 정강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읍참마속해야 될 때는 또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 전광훈 목사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비판도 나와서 네. 확실하게 이번에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4.3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 부담을 준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사과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김기현 체제를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흔드는 원외에 계시는 중진분들 좀 넘어간다라는 취지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또 비판을 같이 해서 이것도 여러모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홍준표 시장이 또 공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정강훈 목사랑도 같이 막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근데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 앞두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 이게 이제 검찰의 이 혐의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전당대회 결과 민주당이 송영길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을 했고 이 윤관석 의원 등은 송영길 대표를 도왔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부터 시작된 돈이 당시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던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된 거 아니냐. 수천만 원 정도 규모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근거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강래구 회장이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추가로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늘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또 이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도 진행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게 또 파장이 커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만 윤관석 의원은 우리 입장문을 통해서 이 의혹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떠한 사전 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고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 수사이고 무차별적인 정치 검찰의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향후 수사에 따라서 파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8962님,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음주라니 현장을 지휘해야 할 도지사 행동 정말 비판받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김석훈님, 대형 산불이 났는데 도지사가 음주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실이라면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릴 테니까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김성환의 시사야 잘 듣고 있다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7일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라는 점에서 엠폭스가 이미 국내에 상당히 퍼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엠폭스도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원래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네. 어느 순간 엠폭스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제 WHO에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몽키팍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원숭이가 이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제 비하나 이런 거로 이제 외국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일종의 이제 좀 상스러운 이제 욕이나 이런 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몽키의 M을 따서 엠폭스라고 이름을 좀 변경을 했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한글로 그냥 엠폭스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우한폐렴 이렇게 불렸다가 코로나19로 바뀐 거나 사실 맥락상은 좀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엠폭스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 불렸었고요. 엠폭스는 이제 발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질환이고요. 네. 워낙에는 이제 설치류라든지 원숭이 같은 이제 야생 동물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람하고의 직접 접촉이 되면 감염된 동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된 사람한테 실제로 원숭이 두창이 전파되는 사례가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프리카 내에서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성인 간의 이런 접촉을 통해서 성인에서 이제 전파되는 양상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고요. 예. 전파 경로는 일단은 이제 호흡기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이제 아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치명률이 한 1%에서 10% 정도로 이제 알려지긴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제 좀 전반적 의료 체계가 괜찮은 국가에서 유행을 했더니 한 8만 9천 명 정도 발생했는데 한 100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0.1% 정도로 돼 있어서 아프리카의 상황에서보다는 치명률은 좀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대응 체계가 좀 작아쳐져 있는 국가에서 볼 때 엠폭스는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많이 위험한 건 아니고요. 주로 사망자들도 소아라든지 아니면 면역 저하자에서 주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상황을 봤었을 때 1%에서 10% 또는 3에서 10% 이렇게 알려졌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감염됐을 경우에는 좀 치명률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고 면역자도 높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통계는 이제 아이들이 걸린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통계는 좀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게 전파 경로예요. 애초에는 이제 외국에서 접촉해서 감염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7일 전남 지역 거주자가 해외 여행력이 전혀 없는데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또 지금 또 추가로 2명이 더 감염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이제 전파 경로 자체가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 접촉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대규모의 발생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접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성관계나 이런 부분 되면 아주 이제 그 신체 접촉이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들이 이제 외국에서 특히 이제 성소수자들의 사이에서 전파됐던 상황들이 사실 외국에서 많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비슷한 경로로 전파된 게 아니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숨은 전파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발견된 이제 국내 이제 감염자들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연관성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파됐을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 규모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발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발병했는데 모르고 지나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엠폭스에 감염되면 어떤 자각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열이 나면 근육통을 동반한 이제 발열이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라든지 뭐 독감하고 우인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는 하고요. 예. 하루에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이제 그 발진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발진은 이제 약간 이제 그 수포 형태로 잡히면서 전신을 퍼지고 그리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딱지가 잡히는 패턴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수도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릅니까? 수도하고, 그러니까 사실 팍스라고 이름이 이제 수도도 이제 팍스가 들어가고 얘도 팍스가 들어가니까 이제 발진 모양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수도는 이제 의사들이 볼 때에는 이제 처음 생긴 수포하고 이제 막 이미 딱지가 잡힌 이런 여러 단계의 수포가 생기면 수도에 가깝다 그러고 예.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엠폭스에서의 수포는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수포가 됐다가 딱지가 잡혔다 해서 같이 진행하는 패턴으로 간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성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비전형적인 발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엠폭스로 의심된다고 했던 많은 환자들이 수도로 진단된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헷갈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사실 의료진들도 처음 봤을 때는 그 성인에서의 발진은 좀 더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의료진들도 처음에 한 번 봐서는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확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확진 방법들은 이제 그 발진이 났던 부위나 딱지가 잡힌 부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긁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옮기는 이제 검체로 해서 거기서 PCR을 돌리면 거기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이제 확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검사를 하면 코로나19처럼 빨리 나옵니까? 검사 결과가? 예, PCR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내에 검사가 나오니까요. 검체만 제대로 채취돼서 질병관리청이나 시도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지면 당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엠폭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혹시 없습니까? 이제 둘 다 좀 치료제가 나와 있고요. 워낙에는 이제 엠폭스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훨씬 더 치명적인 이제 우리 선현두라고 그랬던 두창 때문에 만들었고 두창이 이제 생물 테러 무기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치료제가 개발됐고 백신은 워낙 이제 예전에 선현두 백신이라고 그랬던 백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개량해서 뭐 2세대나 3세대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환자 발생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있다가 뭐 초기에는 몇 명 정도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좀 뒤늦게 그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로 또 몇천 명 단위로 이렇게 순식간에 늘어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늘어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으로 나올 거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 8만 9천 명인데 미국만 해도 몇만 명 단위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을 하긴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좀 조짐이 안 좋은 거는 아시아권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우리나라, 대만이 거의 동시에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일본만 해도 거의 100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대만은 한 20명이 육박하는 수준 정도의 환자가 발생해서 발생 수준은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수준이기는 할 거고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계속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명이 뭐 1000명 되는 건 또 순식간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확산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의료 대응 체계는 갖춰져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환자가 대규모로 뭐 코로나처럼 뭐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발생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17개 광역시도에 이제 입원해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병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지정된 병원에는 치료제가 이미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했었던 고위험 이나 중위험 노출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도 그 감염을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도 현재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김생근님께서요. 대상포진이랑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상포진하고는 구분이 됩니까? 네, 사실 대상포진이 수두에 어렸을 때 걸렸던 사람이 발생하는 게 대상포진이다 보니까 발진의 모양 자체는 유사한데 대상포진은 이제 신경절을 타고 나타나기 때문에 몸의 일부분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패턴은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대상포진도 이제 전신성 대상포진이라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분들한테 발생하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원숭이 엠폭스하고 감별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수두, 대상포진, 엠폭스 다 지금 아마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만약에 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 발진이 올라오면서 물집이 잡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동네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까? 일단 이제 뭐 의료진에 면담을 해서 이제 이 발진 양상 자체가 수두나 이런 일상적인 발진에 가깝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되기는 하고요. 다만 발진 패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형적인 형태로 수포 잡히고 딱지 잡히고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 또는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그런 의심되는 환자의 접촉 이라든지 특히 성접촉을 통해서 성관계 자체가 넘기는 건 아니지만 성관계 수준 정도로 밀접한 접촉이 있은 이후에 전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출력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동네 의원을 많이 가니까요. 동네 의원에 갔을 때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해서 PCR을 보내는 겁니까? 보내서 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현재 이제 동네 의원 자체에서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예. 지정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주변에 좀 큰 병원의 피부과 또는 감염내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동네 의원에서 안내를 좀 해주시는 거죠? 가면. 예, 안내를 해주셔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들을 추천을 해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엠폭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성소수자들 중심으로 현재 전파가 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했었던 정도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 또는 피부 발진이 있는 사람과의 피부 접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청취자 김준표님께서요. 증상이 생기면 일단 가족 간에도 격리를 먼저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예, 사실 가족 간의 피부 접촉도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가족 간에는 뭐 이제 포옹이라든지 피부 접촉이 많을 수 있잖아요. 또 부부 간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심되는 발진이 있는 경우 특히 그런 노출력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노출력이 있고 그런 발진이 나는 경우에는 우선은 일단 피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시민사회 우려에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원안 그대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런 계획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당장 탄소 중립 해결책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현실성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본 계획이 의결이 됐어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이게 이제 지난달에 초안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지난달에 나왔던 거랑 99% 똑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너무 똑같아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너무 똑같았다. 네. 그럼 그동안에 우려가 있었을 텐데 우려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우려가 나왔는지만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네.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감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 2030년 가까워져야지 이제 막 배출량이 줄어드는 식으로 경로를 그려서 문제가 됐고 아, 또 그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잖아요. 현 그쵸. 정부는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만 감축하고 다음 정부에 다 밀어놨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덜어서 이걸 에너지랑 국제 감축이라고 하는데 나눠놨는데 네. 정작 에너지에서 더 줄이겠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더 늘릴 건지 이걸 빈칸으로 남겨뒀고 그리고 국제 감축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불분명한 수단인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동원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발표하고서 그동안 이제 최근까지 계속 모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그 시민 단체들이 대부분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다 하면서 이제 보이콧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의견 수렴도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제 최종 의결된 내용을 보면 그런 이제 주요한 비판 대목은 거의 뭐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원안대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본 계획을 쭉 보다 보면 이거는 왜 그러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CCUS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거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CCUS 이거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의 약자인데요. 예. 우리말로 풀면 이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소를 붙잡아서 그거를 쓰거나 저장하겠다 이런 건데 그럼 탄소를 왜 붙잡느냐? 뭐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계속 공기 중에 있으면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사실 그 탄소의 양 자체는 뭐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원래 이제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그 뭐 석유나 석탄의 형태로 땅 속에 묻혀 있던 거를 사람들이 자꾸 퍼올려서 쓰니까 공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잡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붙잡아서 그 다음에 다시 땅 속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뭐 땅에 지하에 묻든 해저에 묻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CCS 탄소 포집 저장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를 묻지 않고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퓨얼이라고 하는 게 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왜 최근에 EU가 유럽연합이 원래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전면 퇴출 막 이런 걸 하려고 그랬다가 네네. 독일이 최근에 이퓨얼은 예외로 두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약간 예. 반기를 들었다 뭐 약간 그런 보도 보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퓨얼이 이제 그런 예입니다. 이퓨얼이 뭐냐면 원래 이제 자동차가 휘발유를 쓰잖아요. 네. 휘발유의 구성 성분은 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퓨얼은 뭐냐면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갖고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고 그다음 탄소는 공기 중에서 포집해서 그 두 개로 이제 만들자. 그러니까 인조 기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개념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이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탄소를 쓰는데 그게 왜 중립이지? 뭔가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거 중립 예. 맞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기서도 발생이 되는데 일단 이론상으로 그냥 이제 놓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까 그 이퓨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성분이 휘발유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차에다 넣고 달리면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 그럼 얘는 괜찮다고 독일이 우기냐? 네. 이제 휘발유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휘발유는 저 심해에 묻혀 있던 그 휘발유를 갖다가 원유를 퍼다가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입장에서는 없던 탄소가 생기는 거니까 땅 속에 있는 늘어나는 게 건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퓨얼은 공기 중에 있던 탄소 포집했다가 써서 다시 공기 중으로 돌려보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집한 탄소를 사용하는 걸 CCU라고 하고 그 CCS랑 CCU를 합쳐서 CCUS라고 합니다. 그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네. 우리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현실은 달리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기본 계획에 CCUS가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양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사실 그 양 자체는 원래 이제 그 기본 계획 요번에 이제 나온 게 원래 2021년에 나왔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그 NDC라고 하는 예. 그게 있었고 요번에 이제 수정 계획 같은 거거든요. 그럼 21년도판이랑 요번에 나온 거 그 두 개에서의 CCUS 양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한 90만 톤 정도 늘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 되게 많이 늘렸다. 이번 정부가 늘렸다라고 하기엔 또 좀 애매한 양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보긴 어려워서.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안이 발표됐을 때도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 쏟아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조명받지 못했던 CCUS인데 예. 10일 그 정부가 기본 계획 의결하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정부가 CCUS에다가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정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가 총 3건인데요. 네. 하나는 뭐 기본 계획 의결했다 하는 보도 자료, 그리고 예. 또 하나 나머지 2개가 별첨 자료인데, 하나는 이제 기본 계획 상술한 자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CCUS 자료입니다. 근데 원래 기본 보도 자료가 11페이지짜리가 나왔는데 이 CCUS 별첨 자료가 24페이지나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별첨 자료에다가 또 제목 위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네. 본 안건은 기업과 출연연의 비전과 목표, 추진 과제를 담은 것으로 정부의 대책은 아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뿌려요, 정부가 그러면? 정부 대책도 아닌데 네.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는 보도 자료에다가 정부 대책이 아닌 걸 별첨으로 두툼하게 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날 이제 전체회 의결 앞두고서 이제 사전 행사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CCUS 행사로 다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좀 약간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럼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 포집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산업으로 크게 키우겠다, 약간 뭐 이런 그걸 또 이제 산업으로 키워요? 네, 명분으로 이제 삼았는데 예. 정확한 내막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양은 뭐 많이 늘렸다고 보기에는 좀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내용 면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게, 사실 주요국들이 막 2030년에 어떻게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막 CCUS를 엄청나게 전면에 내세우거나 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당장 이제 기술적으로 이 면에서도 그렇고 상업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좀 너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계획에 진짜 지금 당장 넣기엔 너무 불확실성이 큰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2030년에 이걸로 포집하겠다고 한 양이 1,120만 톤인데요. 네. 이게 많냐 적으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은 판단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다른 보고서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미국의 맥킨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네. 맥킨지가 작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의 그 전 세계 CCUS의 어떤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2030년에 1억 1,000만 톤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거 대비 우리나라가 목표한 그 흡수량은 거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양이네요. 네. 그러면 전 세계 CCUS 감축량의 10%를 우리나라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배출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배출 비중은 1.7%거든요. 그럼 1.7%를 배출한 나라가 CCUS는 10%의 몫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뭐 우리가 상업적으로 네. 진짜 기술적으로 구현만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 따지면. 구현만 한다면 그렇죠. 네. 근데 얼마나 지금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연구에 이제 막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시범 연구에.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걸 과연 가능할 것이냐, 처리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해서 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굉장히 1.5를 우리가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시나리오를 쭉 그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뭐 흡수량이랑 배출량 이런 거 감안하면 이번 우리 정부가 2030년에 배출하겠다라고 한 양과 CCUS로 흡수하겠다고 한 양이 얼추 비슷해요. 그럼 그것만 봐도 이번 정부에서 내건 그 CCUS 흡수량이 굉장히 야심차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그 탄소를 바닷속에 저장한다거나 네. 이런 기술도 지금 이제 뭐 연구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가능합니까? 정말? 일부 지금 이미 그렇게 이제 아주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예. 일부 그 소규모로는 이미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대량으로 탄소를 포집해서 하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직도 연구 과제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렇죠. 연구도 연구고 일단 쓸 수 있으려면 가격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너무 가격을 다운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렵고 그래서요. 그걸 포집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싼 비용이 그렇죠. 든다고 비싸죠. 하면은 네. 너무 그럼- 비싸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공기 중에서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자동차 연료를 쓴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CCUS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2050 그 이후엔 사실 탄소 네거티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당연히 이 CCUS라는 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 기본 계획의 목표 시점은 203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 7년 뒤잖아요. 7년 뒤에 상용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탄노위에서 이제 그 위원장도 계속해서 요번 기본 계획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산업계 부담을 줄여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이제 줄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CCUS는 아직은 그렇게 믿을 만한 감축 수단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네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 세계 그 기후변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IPCC 보고서를 보면 네. 2030년까지 여러 가지 감축 수단 중에서 CCS가 가장 비싸고 효과는 제일 적은 옵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건 뭐냐? 태양광, 풍력입니다. 역시 그래요? 기본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 보도자료에서 보면은 요번에 낸 정부 보도자료 예. 보면 미국의 페트라노바라고 하는 거랑 캐나다의 바운더리 댐 이게 해외 선진국 사례로 언급이 됐어요. 근데 예. 찾아보니까요. 페트라노바는 2017년에 시작해서 3년 남짓하고 멈췄어요. 예. 멈췄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돌리네 만에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코로나 기간에 이제 수익률이 떨어진 그런 영향도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전체 운영 기간의 4분의 1 넘게 고장 상태로 가동을 못했다고 해요. 고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원래 포집하려고 했던 목표에도 훨씬 못 미치고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그 CCS도 지금 이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는 연간 100만 톤 흡수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평균치를 보면 한 62% 정도만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수 사례라고 한 것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신기술에 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약간 의문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전한 시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권, 서울을 비롯한 일부 경기 내륙과 전라권, 대전과 충북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6도, 광주 5도 등 전국이 0에서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17에서 25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황사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중입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매우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오전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 그 밖의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밤에 충청권 남부, 글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황사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8.7도, 습도 6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반려동물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는 집과 가까운 동물병원에 들어가죠.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수의과대학 부설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고요.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강아지, 고양이에서부터 새와 물고기, 파충류나 또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돼지나 말까지 반려동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전문 병원까지 속속 문을 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반려식물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인터넷을 뒤져 치료법을 찾아서 자가치료를 시도하거나 주변에 식물을 잘 기른다는 식집사를 찾아가 잠시 맡겨보는 것 외에 사실 별다른 대책이 없는데요. 이런 식집사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한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반려식물 전용 종합병원이 이틀 전 문을 열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이 병원은 여타 병원과 시설과 운영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진단실과 처방실, 입원 치료실과 함께 기본 재배법을 알려주는 실습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식집사들이 아픈 반려식물을 데려오면 처방을 내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입원실로 옮겨 일주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집중 치료를 해주고요. 심각하지 않은 증상일 경우에는 반려식물 클리닉에서 재배 상담과 간단한 처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종로, 동대문, 은평, 양천 등 4곳에 이런 반려식물 클리닉을 시범 운영한 뒤에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용 방법도 간편한데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찾으면 식물 전문가가 1인당 월 1회, 최대 3개 화분까지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고 하고요. 거리가 멀거나 직접 찾을 수 없는 경우 화상 연결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식 들으시니 어떠세요? 식물을 기르며 위로와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식물 의사가 식집사를 앞에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반려식물을 진단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도 왠지 자꾸 웃음이 지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9193님, 선인장도 죽이는 꽝손인데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손만 대면은 식물이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왜 근데 똑같은 건데 물만 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키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식물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491님, 시내버스 6654번 운행하는 기사 문진영입니다. 항상 애청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언제나 즐거운 방송,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승객분들과 함께 항시 즐겁게 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당 100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사에 고정해 주십시오. 0230님, 부산에서 일 마치고 바닷가 따라 걸어가며 김성환의 시사에 잘 듣고 있습니다. 시사 정보를 습득하며 하루 정리하기 좋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식물종합병원 소식 때문에 청취자분들 굉장히 문자 많이 주고 계세요. 저는 안 됐는데 한번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뭔가 어떤 요령을 잘못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가서 교육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사 진짜 심해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이동을 했는데 한강에서 이렇게 서울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한강 다리 위 지날 때 흙먼지를 이렇게 훅 하고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필터를 누가 이렇게 씌워놔가지고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서울에서 예정됐던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보통 연평균으로 우리나라 그 서울 같은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요 36에서 4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당 36에서 40인데 오늘 수치를 좀 볼까요? 네. 세제곱미터당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 농도가 379. 대구 508, 광주 467, 제주가 599. 그러니까 평소에 비하면 10배 가깝게 공기질이 나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공기의 질이 바로 오늘 하루였었는데요. 어제 그제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시작된 황사 때문에 어제 백령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바람 북서풍을 타고 들어온 황사먼지가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까지 뒤덮은 날이었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짙은 황사를 보였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이 되면서 전국의 17개 시도 전체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는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함께 내려진 날이었고요. 네. 환경부에서 전국의 황사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했습니다. 황사가 보통은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한 이틀에서 닷새 정도 뒤에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발원한 지 하루 만에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람 때문인데요. 네. 우리나라를 가운데 놓고 남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고기압, 북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네네. 강한 상황으로.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흙먼지가 네. 흙모래가 이 바람길을 타고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들어왔다가 또 이제 바람의 세기가 약하면 바다에서 습도까지 높아지니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예. 이게 고기압하고 저기압 사이에 끼니까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그러면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많은 양의
황사 먼지가 빨려 우리나라에 들어가듯이 확 들어온다는 한꺼번에 얘기예요.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네네.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우리도 우리지만 중국은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요. 네, 제가 그 사진 한 장이랑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현지의 영상이었는데 지난 10일 오후 5시 45분께 중국의 최대 포털인 신화닷컴의 신화뉴스 공식 웨이보 계정에 내이멍구 자치구 그러니까 황사 발원지가 가까운 곳인데 네. 우란차부시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게 약간 재난 영화 한 장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셀로판지로 이렇게 눈 가리고 보면 빨갛잖아요. 네네. 딱 그래요. 이 뿌연 상태에서 시뻘겋게 물든 이 충격적인 도시의 모습이 보이는데 흙먼지가 도시를 집어삼키니까 앞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고 이렇게 움직이는 예. 모습이 영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뉴스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내몽골의 강한 황사가 갑자기 덮쳐서 하늘을 뒤덮자 도시는 순식간에 밤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란차부시 동북부죽의 스즈 왕치 기상청에서는 황사 적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가시거리가 500m 미만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까지 강한 황사가 계속돼서 가시거리가 50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가 황사 폭풍 일어나는 거 봤는데요. 거대한 완전히 장막 같은 네. 구름보다 더하죠. 네. 장막 같은 게 확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벽이 막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바람들이 지금 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좀 무섭기까지 한데요. 이런 황사 언제까지 한반도 영향 주겠습니까? 이틀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금요일 오후쯤에 비 소식이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렇게 황사가 더 심각한 이유가 주요 황사 발원지가 예년보다 비가 적게 내려서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간 지풍 때문에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들어오는 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흙먼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게다가 바람이 덜 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멈춰서서 우리나라에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모래먼지가 더 들어와서 아마 매우 나쁜 상태가 내일은 예상이 되고요. 네. 이번 황사가 금요일 오후에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높은 농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14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모래먼지가 일본 전역까지 뒤덮은 상황이에요. 그 일본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주말쯤에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바깥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네.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네. 어찌됐든 야외 활동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예.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학교의 경우에는요. 교육부에서 황사가 주의 수준을 격상이 됐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다가 학교에 단축 수업을 하든지 임시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보고해달라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된 학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상황이 다 다른데 임시 휴업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축 수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학부모에 따라서도 이런 상황에 학교를 안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차라리 학교를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판단하도록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안내문에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있었고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다 수업 단축이나 휴업을 좀 고려해달라는 권고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황사가 노약자나 어린이들 면역력이 약한 그 계층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바깥에서 장시간 오래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폐나 심장의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령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중노동을 단축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경우에는요. 네. 적절한 휴식과 중노동 일정을 조정하거나 단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뭐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업주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이걸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 감독을 뭐 당일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실 네. 코로나 때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해지긴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기후변화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차후에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사 주요 발원지에서 굉장히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번 봄에도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릉 산불 피해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집이나 살던 집, 뭐 펜션, 그다음에 뭐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네. 건물이 120여 채가 넘게 지금 소실되거나 일부 소실됐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재민들은 지금 어떡합니까? 이제 피해 복구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살 집이 사라졌다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는 그렇죠. 거. 이 두 가지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재민 323가구가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사천중학교하고 경포동 주민센터에도 이재민을 수용을 했지만 오후부터 대피소를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으로 일원한 상황입니다. 지금 136개의 구호 텐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양말, 세면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셨으니까 속옷이랑 담요랑 이런 구호 물품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민들의 걱정은 우선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집이 사라져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을 원래 집이 있던 자리에 지어준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 네.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사시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재민 분들의 네.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면 집을 잃었고 낯선 곳에 있으니까 우선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시고 아마 어제 낮에 그 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이 다 날아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자택이 불에 탄 주민들에 대한 피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보상이 이루어질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션이 지금 어젯밤에 제가 집계를 본 걸로 30채가 넘게 탔어요. 근데 네네. 그거 보통 짓는데 몇 억씩 들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돌아갈 집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선 이재민 분들이 사서 쉬실 수 있는 보금자리를 빨리 마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생계가 너무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뭐 대형 산불이나 아니면 네. 수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보상금 항상 얘기 나오지만 이걸로 과연 되겠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작년에 있었던 산불로 네. 인한 이재민들에 대해서 삼척 제대로 울진 산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빨리 기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었는데요. 뭐 지금 여전히 또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이제 산림이 다 타버렸으니까 네. 버섯 농사를 버섯밭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다 사라졌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앞으로 한 20년은 그러면은 뭐 그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4년 전에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아직 컨테이너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재민에 대해서 피해 지원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강릉을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상황인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강원도청 얘기를 들어보면 신고랑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한 다음에 피해 본 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피해 접수는 강릉시가 다 총괄해서 맡게 되고 이후에 재해 구호 기금이나 재난관리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이룰 예정입니다.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사실 아무 책임 없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금액을 좀 보면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대한 규정에 사망자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부상,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기준 62만 원, 4인 가구 162만 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로 인한 이재민에 대해서도 소득 상실됐으니까 생계비나 예. 주택이 전파됐으니까 주거 지원비 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집이 전부 다 탔을 때 지원금이 면적과 상관없이
원칙이 1,600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태풍 흰남노로 인한 당시의 피해, 당시의 면적에 따라서 뭐 2천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늘어난 사례가 있고 또 행안부랑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하면 금액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독립손해사정사가 마침 도착을 해서 펜션 주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금액 들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산불 원인이 전선이 단락되는 바람에 그런 것이다. 뭐 불꽃이 튀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걸 두고서 좀 앞으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배우 유아인 씨 기존에 4가지 마약을 투약했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 말고도 졸피뎀도 과다 투약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우선 유아인 씨 피의자 신분 전환되고 나서 비공개 소환 조사가 있었죠. 그다음에 그 유아인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과 새로 검출된 5번째 마약류 성분인 졸피뎀 상습 투약에 대한 수사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아인 씨가 졸피뎀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아서 매수한 혐의를 추가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미 지금 2월 달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 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의 4가지 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왔다는 병의원을 압수수색해서 의료 기록을 확보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졸피뎀이 과다 처방됐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수사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피뎀은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인 씨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유아인 씨가 이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졸피뎀 상습 복용했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의료 외목적이라고 얘기를 지금 했는데 유아인 씨 측에서는 수면장애가 있어서 수면제를 복용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최근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면제로 대체를 한 상황이고 그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관련 진위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던 예비군 훈련이 지금 다시 시작됐는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이 2년 동안 예비군 소집 훈련이 중단됐다가 재개가 되면서 평균 민원 건수가 4월에서 5월이 34.8%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 그 민원이 총 22,284건이라고 합니다. 도시락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도시락요? 예. 초등학생 급식 수준도 안 되고 그 양 자체가 메뉴도 굉장히 구성이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참가자들이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 도시락은 좀 잘 줘도 되지 않나요? 네, 제 생각도 많이 그런데요. 훈련 받는데요, 지금. 가격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네요. 예. 한 번쯤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